네, 안녕하십니까. MTN 기업경제센터장 김수원입니다.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5일 아침 09시 35분인데요. 집을 나갔던 코스피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분위기입니다. 거의 문 앞까지 온 것 같고요. 문을 열고 들어올지 아니면 다시 가출할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이 시간 현재 5,712.35, 12% 정도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091.05, 11.5% 정도 상승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다 상승 마감했고요. 미국 증시의 상승은 그 뉴욕 타임스 보도가 영향을 좀 미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뉴욕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그 이란의 정보 당국이 그 제3국을 통해서 미국 CIA에 전쟁 종식 협상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조기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표된 미국 고용 지표가 숫자가 아주 괜찮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좀 보면요. 삼성전자가 14%, SK하이닉스가 15% 올랐습니다. 현대차가 13% 지금 현재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가 21%, 전반적으로 반도체주, 자동차 할 거 없이 대형주들이 다 괜찮습니다. 물론 일부 정유주는 지금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양이고요. 방산주들이 오르긴 오르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고 한 자릿수대 중반 정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3일과 4일 코스피 나락간 이야기 잠깐 전해드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드리고, 말미에 시간이 좀 남으면 방산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4일 어제죠. 코스피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쭉 좋은 모양새로 상승하고 있다가 미국 이란 간의 그 전쟁이 터지면서 그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그 봉쇄 소식이 들리면서 이렇게 3일하고 4일 이틀 연달아서 거의 엄청난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된 상황이었죠. 6,244포인트에서 이틀 만에 5,093포인트까지 12%, 어제는 12%나 하락했습니다. 그저께는 7% 하락했고요. 역사적으로 코스피가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이만큼 떨어진 적은 없었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렇게 5,712까지 회복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은 3일과 4일의 급락에 대해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그 에너지 공급망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시장에 선반영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특히 4일 같은 경우는 3일은 전쟁 수혜주로 분류됐던 방산이나 또 아니면 정유나 해운 같은 경우는 3일 급등했었거든요. 그런데 4일은 어느 그 테마, 어느 섹터 가릴 거 없이 전 섹터에서 투매성 매물이 쏟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4일은 12%까지 빠지면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됐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3, 4일의 그 급락에 대해서 증권가 분석으로는 이 시장 하락의 원인이 펀더멘탈에 있지가 않다. 다시 말해서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슈가 터졌고, 또 유가와 LNG가 급등을 하면서 아시아 전반의 외환 시장에 영향을 받았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그 중동산 원유가 수송될 때 거의 그 원유의 거의 대부분이 아시아권으로 그 수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나 우리나라, 중국, 이런 쪽에서 그 석유를 공급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지역 전반의 그 통화 약세, 그러니까 달러 강세,
현상이 그렇게 나타났고 이것이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 특히 우리나라처럼 단기간에 급등했던 시장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 포화를 쏟아붓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하고는 관련이 없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급락을 하다 보니까 반대 매매 공포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미국의 그 사모 신용 시장, 그러니까 사모 펀드들이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사모 신용 시장에 리스크가 부각됐다는 겁니다. 그 블랙스톤의 그 사모 신용 펀드들이 대량으로 이제 환매 그 사태를 맞게 되면서 이런 리스크까지 덧붙여지다 보니까 뭐 코스피가 완전히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였고요. 자, 그러면 뭐 지금 전망에 대해서 뭐 제가 아주 뭐 탁월한 주식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 시장에서 분석되는 이야기들 조금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대신증권 리포트인데요. 서킷 브레이커와 PE, 그러니까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죠. PER 8배의 시사점이라는 그 리포트에 나와 있는 내용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그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된 것은 역사상 어제 8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24년 8월 달에 그 엔캐리 그 청산 이후에 19개월 만이죠. 대신증권 분석으로는 지금까지 그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됐을 때는 이 패닉셀이 당연히 왔고 패닉셀 이후에는 기술적 반등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대체로 평균적으로 한 30거래일 이후에는 9% 반등하면서 그 당일에 낙폭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고 60거래일을 전후해서는 20% 가까운 반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뭐 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됐던 한 두 가지 정도 케이스를 보면요. 이게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는 서킷 브레이크가 두 번이 발동됐습니다. 첫 번째 발동됐을 때는 약간 더 추락을 했었고요. 이렇게 빨간색 두 번째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된 이후로는 그 코스피가 이렇게 그 선행 EPS가 상승하면서 코스피도 이렇게 쭉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24년 8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엔캐리 청산되면서 시장에 탁 충격이 왔었는데 엔캐리 청산 이후에는 뭐 금방 시장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고 하락 추세가 조금 지속되기는 했으나 이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됐던 그 8월 시점이 이 저점으로서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지지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5년 들어와서 이렇게 지수가 코스피가 차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서킷 브레이크 이후에 30일에서 20일 사이에서는 상당히 회복되면서 이렇게 그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는 게 대신증권의 분석이고요. 역사적으로 코스피의 강력한 지지선 구간은 PE 8배 구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4일 코스피가 5,059포인트를 찍었는데 이게 PE로 따지면 8.06배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 이란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서 이게 전반적인 경기 침체 그리고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8배 이하로 가는 거는 낙폭 과대 구간이다. 그러니까 8배, 8배 정도는 지지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8배를 지지대로 해서 뭐 반등을 모색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보면 코스피의 그 12개월 선행 그 PE를 보면 여기 forward 12 months PE로 보면 이렇게 8배에서 물론 그보다 더 떨어진 적은 있습니다.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보다 살짝 밑으로 간 적도 7배까지 간 적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PE 8배로 이렇게 코스피가 지지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뭐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죠. 그러니까 이 PER 하단이 곧 바닥이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거는 좀 피해야 된다.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환율 동향 또 원유나 그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가격이 진정되느냐
또 증시의 수급이 개선되느냐, 이런 것들이 결합되었을 때 하방 경직성이 작동하는 건데, 무조건 역사적 그 하단이 뭐 P8배라고 해서 그것이 바닥이라고 단정하지는 말하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증권가에서 나왔던 조심스러운 전망은 무엇이었냐면, 핵심은 유가 아니겠느냐. 자, 중동산 원유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또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제일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자 유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환율 또 금리의 변동성도 잘 관찰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요소들이 그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 포지션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악의 상황이 지금 선반영된 것 같고, 그래서 실적이나 펀더멘탈을 근거로 해서 그 회복 그 조짐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증권가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겠느냐 하는 데 대한 의문도 좀 있었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와 인플레이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이 있었고, 이란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를 봉쇄를 하게 되면 이 혁명 수비대 스스로가 자금줄을 차단하는 자충수를 두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란과 미국 양쪽 모두 3월 이내에 그 협상을 해서 출구 전략을 마련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모르겠는데, 그 어제 밤에 그 뉴욕 타임스에 그 보도가 나오면서 그 미국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뭐 요렇게 잠깐 정리를 하고요. 아직도 뭐 많은 변수들이 있고, 뭐 전쟁의 진행 양상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아직 불안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계속 그 변동성이 그 사라질 수는 없고요. 계속 변동하면서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미국 이란 전쟁하고 한국 방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일은 급등했습니다. 뭐 반도체들이 그렇게 반도체, 뭐 자동차, 대형주들이 엄청나게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3일에는 방산은 급등했었죠. 예. 다른 대형주들이 급락할 때 3일에는 방산이 급등을 했는데 4일에는 방산까지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조금 의아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었는데요. 오늘은 뭐 방산도 조금 회복을 하긴 했는데 뭐 한 2%에서 아까 보니까 그 에어로스페이스는 한 2%, LIG 넥슨이 한 5%, 하나 시스템이 한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미국 이란 전쟁하고 한국 방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어제하고 그제 이런 기사들이 좀 눈길을 끌고 있더라고요. 자, 이란 전쟁 승패의 관건은 미사일 재고다. 먼저 바닥나는 쪽이 진다. 그래서 미국 쪽하고 이란 쪽에서 서로 미사일을 쏘고 또 거기에 대응해서 뭐 요격 미사일을 쏘고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미사일을 쏘아대다 보니까 이 미사일이 바닥나는 쪽이 결국은 전쟁에서 진다. 뭐 이런 식의 기사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어떤 기사가 있냐면, 이란은 장기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3천만 원짜리 드론을 계속 그 중동 주변 그 국가에 날리고, 그 미국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나 아니면 그 이란 주변에 있는 국가들, 또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서 한 기에 60억짜리 미사일을 계속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상당히 불리한 어떤 그 상황에서 미사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기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우리나라 방산하고 관련된 그 기사 같은데요. 미국의 그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하고 똑같이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그 배치된 우리나라 국산 그 요격 미사일 천궁2,
이것도 패트리어트하고 비슷하게 90%의 요격률을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관련된 기사입니다. 그래서 뭐 제목을 아주 강하게 썼네요. 뭐 이란 미사일 지워버린 K 방산 뭐 천궁2, 뭐 K 방산의 실체, 이란 미사일 막아낸 천궁2의 요격률 뭐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목이 조금 강하기는 하지만 이게 뭐 사실관계에 부합하느냐, 뭐 이게 사실관계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랍에미레이트 국방부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한 굉장히 많은 요격을 했다. 그래서 한 90% 정도의 요격률을 우리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이렇게 해냈다는 그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아랍에미레이트 국방부에. 그런데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방공 시스템에는 물론 천국만 있는 건 아니죠. 뭐 패트리어트도 있고 미국의 사드 시스템도 있고 고고도 그 미사일 그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도 이제 요격으로 우리나라의 천궁2가 그 일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공 시스템이 훌륭했다는 거는 우리나라 천궁도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천궁도 이렇게 언급되는 걸로 뭐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신 보도를 보면요, 가디언이나 영국 매체죠, 영국의 텔레그래프나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블룸버그에 나와 있는 외신을 좀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란 측이 드론이나 미사일 재고, 또 그 다음에 미국 측,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중동 그 쪽에 있는 미국 우방국이죠. 미국 측의 그 방공 미사일 재고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오래 버티느냐 하는 싸움이다, 이번 전쟁은. 근데 이번 전쟁으로 페르시아만 미국 우방국들이 보유한 방공 미사일 재고가 일주일이면 바닥 날 수 있다는 그런 경고가 좀 외신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요격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란 미사일이 고갈되기 전에 미국과 동맹국의 요격 미사일이 먼저 바닥 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이란도 좀 답답할 것이고 미국도 답답해지기 때문에 양측이 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란 같은 경우는 미사일만 쏘는 게 아니고 드론까지 동원하고 있죠. 미사일보다는 드론을 많이 동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동 한 10개 나라에 한 1,000여 회의 폭격을 가했습니다. 근데 이란의 미사일 재고는 한 2,000발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 미국의 싱크탱크 그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전쟁은 그 포격 전쟁의 성격인데 이란의 미사일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른다는 게 미지수다, 이런 말을 했고요. 이 드론을 요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드론 생산 비용의 한 5배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고성능 요격 미사일의 재고는 이제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드론을 격추시키는데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이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또 이게 요격 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또 금방금방 보충이 되는 게 아니죠. 또 재고 보충에도 이제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외신 보도에 쭉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드론 하나는 뭐 $20,000 정도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 정도인데, 이 드론 격추하는 요격 미사일은 한 대에 한 6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드론을 격추하는데 이 미사일을 소진하는 게 미국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큰 어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전쟁 초기에 그 리포트들을 보면요, IM 정권에서 3월 3일 낸 리포트를 보면 대공 무기의 시대가 왔다. 자, 우리나라 관련 종목으로는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같은 게 있죠. 자, 단기적으로는 중동 국가들의 대공 미사일이 지금 이번 전쟁으로 급속하게 소진되면서 우리나라하고 그 중동이 기존에 계약된 무기들이 있거든요. 뭐 천궁2 같은 거, 대공 무기. 이 천궁2 같은 무기의 그 인도가 가속화될 거다.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이라크하고 우리나라가 22년부터 25년까지 이 각각에 대해서 한 4조 규모의 천궁2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사우디하고 이라크는 뭐 2032년까지 공급을 이렇게 납품을 해야 되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일부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납품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저 미사일 납품이 가속화된다는 거는
뭐 약간 그 조금 회계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그 이 미사일 그 제작에 있어서 그 진행률이 높아지면서 그 매출 인식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자, 중기적으로는 이 대공 무기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것이 지상 무기로도 연결된다. 그래서 천궁2의 추가 발주 기대도 생기겠지만 K2 뭐 전차나 현대로템이죠. 또 K9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나 천무 또 한화의 그 다연장 로켓포 같은 천무 같은 이런 지상 무기의 계약이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부분들이 좀 가속화되는 가속화될 것 같은 그런 기대도 있다. 기대를 할 만하다. 중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동 쪽에서 고사양 대공 무기 그 LSAM 그러니까 그 롱 디스턴스죠. 아주 장거리 요격 미사일입니다. 이거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 천궁2는 MSAM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거리 요격 미사일인데 LSAM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돼 있습니다. 개발이 돼 있고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가는데 이 올해부터 양산 들어가는 무기를 중동에서 장기적으로는 좀 발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 장거리용으로는 그 사드나 미국이죠. 미국의 사드나 아니면 패트리어트를 운용을 하고 있고 중거리용으로 우리나라 천궁2를 납품받아서 실전 배치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사드나 패트리어트는 이번 그 전쟁에서 중동 미군 기지 방어에 급속하게 소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LSAM 같은 경우 사우디에서 좀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다음에 어차피 유럽도 그 자력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력 국방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유럽 같은 데도 천궁2의 발주 증가가 기대된다. 뭐 이런 분석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증권에서도 마찬가지로 3월 3일 날 리포트 중에서는 미국 패트리어트를 보완할 수 있는 천궁2라는 이런 제목의 리포트가 있었거든요. 지금 사드나 패트리어트의 신형 그 요격 시스템인 팩3 같은 경우는 록히드 마틴에서 만들고 있는데 록히드 마틴의 이 연간 생산 능력이 사드는 연간 96발, 그 패트리어트 팩3 같은 경우는 600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증산 여력에도 굉장히 증산 여력 자체가 제한적이죠. 물론 지금 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천궁2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저 패트리어트 팩3나 요격 미사일에 비해서는 무지무지하게 쌉니다. 뭐 거의 절반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궁2는 가성비도 좋고 또 우리나라 업체들의 가장 큰 장점 납기를 딱딱 잘 맞추는 거 또 원하는 날짜에 납품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 가성비하고 납기가 부각되면 이 패트리어트를 보완할 수 있는 중층 요격 체계로서 이 천궁2가 중동 지역에서 좀 먹힐 수가 있다. 뭐 이런 분석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사실은 뭐 전쟁이 터지면 방산주가 좀 오르고 그 우리나라 방산주의 지금 밸류에이션 멀티플 자체가 뭐 유럽 나라들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유럽보다도 지금 높아진 상황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중동 쪽에서 새로운 뭐 수요가 창출된다고 하면 뭐 방산 쪽은 계속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뭐 어제 방산이 급락한 거에 비해서 오늘 방산이 그만큼 오르고 있지는 않지만 뭐 방산에 대해서는 좀 좋게를 보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전쟁에서 뭐 이런 뭐 방산 뭐 주식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조금 안타깝고 뭐 슬프기는 합니다만 그냥 시장의 관점에서 방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